안녕하세요. 5반 친구들. 선생님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허리가 조금 안 좋은 편인데 이번에 디스크가 좀 심하게 파열이 돼서 좀 거동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누워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학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엎드려서 자고 있는 친구들 매우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니네 나이 때, 특히 영어 시간에 많이 엎드려 잤는데, 그래서 선생님 허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허리 건강을 위해서 자지 말고 선생님하고 통합사회 주제 4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문제의 발생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에요. 우리가 3단원까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살펴봤고, 바로 그 앞전에서는 자연재해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저출산의 원인으로도 얘기 많이 하고 있는 바로 환경 문제가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주체들이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의 다양한 노력을 조사하고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고려를 해서 선생님하고 환경 문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오늘날 세계에는 어떤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까? 자, 요거는 여러분들 환경 문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압축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은 자연을 적응의 대상이 아니라 이익을 위한 도구, 누구를 위한? 인간의 이익을 위한 도구라고 했죠. 인간의 이익을 위한 도구라는 관점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어떤 관점이죠? 네,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부를 획득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고 했지만 그 결과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 중에서 바로 환경 문제가 대표적이죠. 근데 이 환경 문제 중에서 이제 어떤 환경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 지구적 환경 문제 중 지구 온난화는 우리에게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자, 지구 온난화가 여러분들 지구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인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얘의 원인이 무엇이냐? 많아요, 사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어디 그 원론적인 것서부터 건드려야 될지 중간에 이 지구 온난화를 더 강화시키는 원인들을 얘기해야 될지 정말 여러 방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정리를 하려면 지금 우리가 1시간 안에 이 내용을 정리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화석 연료의 사용 증가와 산림 파괴 등으로 인해서 바로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CO2라든가 각종 여러분들 기체들, 뭐 메탄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배출이 되면서 바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가 되었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단순히 이제 온난화라고 하면은 뭐 폭염이라던가 뜨거운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기온이 올라감으로써 이 지구상에 있는 뭐 H2O, 바로 물의 어떤 상태적인 비율 변화, 그러니까 뭐 수증기량이라던가 빙하의 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해류라던가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뭐 지금 폭염 뭐 35도 이상씩 올라가는 여러분들 지역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35도씨만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기후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빙하가 녹아내려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동식물의 서식 환경이 변화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빙하가 녹아내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송촌고 주변 지역은 어떻게 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 생각에는 안 되지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지구 해수면 상승으로 해서 일부 해안의 도시들은 침수 위험에 지금 현재 침수가 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투발루처럼 침수가 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위험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꾸 화면이 자꾸 돌아가는 건 선생님이 이 패드를 들고 수업을 하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사막 주변 지역에서는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과도한 장기간의 가뭄과 과도한 방목. 자, 이렇게 하면 또 방목이라는 단어를 또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방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축을 기를 때 이 가축들을 많이 이렇게 무슨 목장 같은 데 모아놓고선 이렇게 국소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크게 넓은 지역에서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 가축이나 이 동물들이 이 지표면상에 있는 식물을 많이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죠.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막화가 가속화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간 등으로. 자, 개간은 여러분들 뭡니까? 자, 개간은 우리가 농경지로 이용되지 않는 뭐 원시림이나 아니면은 이런 나대지 이런 곳을 바로 밭이나 농 같은 인간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걸 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개간을 해서 우리가 뭐 몇 년 계속 잘 관리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그곳이 바로 이제 사막화가 진행이 되는 곳이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사막화가 진행되어 식량 생산량의 감소, 그런 황사 심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막화는요, 사막이 아닌 기후에서 바로 이제 사막 기후로 전환이 되는 거다 보니까 사막이 아닌 기후, 바로 이렇게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도 바로 이제 사막화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황사 현상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구상에서 사막화가 사실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막화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3번 아래 지도 있죠? 여기 3번 보면은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여기 사막화라고 해서 아프리카의 사헬 지대를 비롯해 반건조 지역에서, 자, 여기서 말하는 반건조 지역은 바로 사막 기후를 둘러싸고 있는 스텝 기후 지역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스텝 기후 지역은 1년에 우리가 이제 배웠다시피 한두 달 정도 일정량 어쨌든 비가 내리는 우기가 있는 기후인데 이런 우기가 1년 동안, 그러니까 매년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우기를 이용해서 농사도 짓고 유목도 하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건조 지역이 이제 사막 지역이 되면서 자연적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사막 주변 지역이 사막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헬지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헬지대가 어디인지 앞서 다시 한번 52쪽에 있는 지도에서 살펴보면요. 여기 아프리카 지역에서 대표적인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사막, 대규모의 사막인 사하라 사막이 있죠. 근데 이 사하라 사막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 특히 요 남쪽 지역을 사헬 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유, 또 화면이 돌아갔어요. 자, 아이고, 다시 잠깐만. 자, 여기 선생님이 사헬 지대라고 자꾸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우, 자꾸 팔에 힘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를 위해서 선생님이 이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사헬지대. 자, 근데 이 사헬지대가 여러분들이 우리 앞서 살펴봤다시피 우리가 사막 기후가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 지역을 이제 사막 기후가 있으면 이렇게 스텝 기후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근데 이 스텝 기후가 사헬지대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사실은 요 지역에 속해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사헬지대가 나름대로 곡창지대예요. 여기서 이제 농사도 짓고 유목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사막화가 이제 사하라 사막이 점점 이렇게 여러분들 넓어지면서 여기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헬지대. 뭐 사헬지대 말고도 사막화가 진행되는 곳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또 신경 써서 봐야 될 환경 문제는 바로 산성비예요. 자, 산성비는 주로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도시나 공업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자, 도시나 공업지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 그러니까 대기 중에 뭐 도시에서 발생되는 뭐 질산, 황산,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H2O, 바로 물과 결합이 되면서 바로 산성비로 바꿔서 주변에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를 맞으면은 일종의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황산이나 염산, 용액, 그런 강산은 아니지만 이제 약산의 그런 용액을 맞는 거와 동일한 여러분들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산성비는요, 이런 주변 지역의 건축물의 부식이라던가 산림 파괴 등의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 특히 이 산성비의 피해가 극심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산성비가 나와 있는데 바로 유럽 지역입니다. 자, 유럽 지역에 내리는 산성비로 산림이 파괴가 되고 건축물이 부식되면서 토양과 호수가 산성화되는 등, 호수가 산성화되면 호수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못 살죠.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특히나 유럽은 여러분들 여기 지도에 여기 있는데, 자,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왜 더 심하냐? 이 유럽 지역의 기반함이 석회암인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여행 간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머리 감을 때 머리가 빳빳해진다.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엘라스틴, 바로 이 린스처럼 머리를 부드럽게 하는 그런 제품들이 되게 발달했거든요. 이제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역에 이제 기반암이 석회암이다 보니까 물에 석회질 성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회암이 기반암이다 보니까 그 석회석을 가지고서 집도 많이 지었고, 그리고 이제 뭐 각종 뭐 이렇게 건축 그 조각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석상들, 이런 문화재들이 되게 많죠. 우리가 실제로 유럽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전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석회석이 뭡니까, 산성용액과 만나면 탄산칼슘 성분이 바로 이제 용액으로 녹아내리면서 바로 용식 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뭐 화강암 지대라던가 아니면 다른 기반암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석회암이 이제 건축물에 많이 활용된 지역일수록 건축물 피해가, 산성비에 따른 건축물의 피해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산성비가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대림 파괴가 있습니다. 자, 열대림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기 지도상에 보면은 여기 6번이 있죠. 자, 근데 이 6번 지역이 어디냐면 브라질의 아마존 강 유역에 있는 아마존 열대 우림이에요.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기후 파트 했을 때 열대 우림 기후에서 빽빽하고 식생과 나무와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살고 있는 열대림이 형성이 된다고 했는데, 이 열대림을 밀어버리고 이렇게 밭이나 노는 거의 없죠. 밭이나 그 도시를 건설한다라던가 뭐 농작물을 재배한다라던가 가축을 방목한다라던가 이렇게 인간의 활동 공간으로 바꾸는 거죠. 바꿨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그 열대림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가 이제 손실이 되죠. 뭐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는 CO2를 흡수하는 게 이제 이런 숲인데 그 흡수량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생물종의 다양성, 그러니까 이 열대림 속에 다양한 식물과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것들의 이제 거주지가 파괴가 되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자, 우리나라는 특이한 게 뭐냐면, 선생님 빨간색 바꿀게. 산업화 과정이, 그러니까 산업화는 뭐냐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의 중심이 바뀌는 건데, 이 산업화 과정이 되게 짧았어요. 그러니까 짧으니까 되게 이제 사회가 되게, 국토도 되게 빨리 바뀌었고 사회 시스템도 되게 빨리 바뀌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인구 증가와 함께 자원 소비가 증가하면서 환경 문제가 사실은 되게 심각하게 나타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도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많죠. 뭐 자동차 배기가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속에 살고 있다. 근데 최근에는 특히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와 황사, 스모그 현상 등으로 대기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대기 오염. 여러분들 몇 페이지 비냐면 우리 교과서 좀 뒤로 많이 넘어가서 58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기 오염 되게 심하거든요. 우리 미세먼지, 선생님 나 때는 자꾸 옛날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불과 몇십 년 전에는 그 날씨, 오늘의 날씨 같은 거를 이렇게 봤을 때 뭐 미세먼지 수치가 어떻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
황사 올 때나 좀 뭐 황사가 뭐 짙게 나타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거를 막 이렇게 숫자화해서 이렇게 막 얘기해 주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이 속에서 둘러싸여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세먼지의 밀도가 높아졌고, 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생존에 위협을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대기 오염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에 보면은 스모그에 갇힌 한반도, 자, 미세먼지와, 그러니까 이런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각종 오염물질이 안개와 결합이 된 것이 스모그죠. 자, 그래서 이 스모그가 왜 이렇게 심하냐? 뭐 미세먼지 자체가 낄 때도 안개가 많이 끼기도 합니다.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한반도 상공의 대기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이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일반적으로 공기는 움직여야 됩니다. 애들도 움직여야 되고 공기도 움직여야 돼요. 애들도 가만히 있으면 비정상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정체하면서 중국에서 유입된 오염물질과 국내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가 우리 국토 위에 빠져나가지 위에 잔류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초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한 결과 질산염의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산염이 어디서 나왔냐면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의 성분이더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를 악물고 이 자동차 배기가스 분출량이 많은 디젤, 그러니까 경유 자동차를 이제 판매를 많이 안 하기 위해서 많은 정부가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따 살펴보고, 자, 그 다음에 대기 오염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있는데, 이 대기 오염에 대한 대책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총비용이 있어요. 근데 이 총비용이 시장 비용과 비시장 비용으로 나뉘어지는데, 시장 비용은 국민 소득이나 또 돌아갔어요. 잠깐만 자세히 좀 바꿀게요. 자, 국민 소득이나 국내 총생산을 산정하는 경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문제와 관련이 깊어요. 예를 들어서 뭐 농업 생산성의 변화가 발생한다라던가 의료비가 지출한다라던가 노동 생산성, 뭐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미세먼지로 폐암에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나 못하겠어, 나 병가 내겠다, 지금은 디스크로 누워있지만 근데 병가 냈어.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노동 생산성이 저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시장 비용이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비시장 비용은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고 사망을 예방하고 질병 치료를 위해서 투입되는 복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약간 비직접적이지도 않고 약간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총 비용인데, 자, 아래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면은 2060년 이제 미래입니다. 대기 오염에 의한 조기 사망자 예측수를 보면은 중국이 많죠, 인도가. 근데 얘네는 14억이잖아, 14억 인구가. 근데 우리나라는 1억도 안 되는 나라인데 걔네들이 절반으로 보여서 그렇겠지만 인구 대비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앞으로 죽을 수 있다. 어떡하냐 진짜. 이거 니네 어떡하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기업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 그치? 특히나 이제 자동차 회사들. 그래서 이거 벤츠사입니다, 벤츠사.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노력을 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고, 새로운 기술 개발. 그리고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 앞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 질산염을 배출하는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있는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 시행 및 신차 구매 시 세금을 감면한다. 선박 배출 대기오염 물질 저감 방안을 강구한다. 자, 그리고 뭐 발전소, 뭐 이런 주변 국가의 환경 협력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자. 선생님이 빨리 끝내줄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좀 세밀하게 나가는 것 같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많은 노력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환경 문제가 쉽냐, 해결이 쉽냐. 그냥 우리가 선생님 혼자 노력하면 안 된다요. 선생님 환경 문제 되게 예민한 사람이라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너희들 에어컨 지금 틀고 있죠. 에어컨 꺼야 됩니다. 어쨌든 개인이 나 혼자 노력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 국가만 노력해서도 안 돼. 왜냐면 이건 지구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뒷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주체들이 열심히 다 노력을 하면 돼요. 자, 한 국가 안에서는
정부, 시민단체, 기업,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이 어떤 노력을 펼쳐야 되는가.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힘은 아주 막강하죠. 왜냐하면 대규모의 세금을 가지고선 그리고 또 정책과 법안 마련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 정부인데, 이 정부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책 마련하는 등 제도적 차원의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빈병 보증금제도 빈병 같은 거 못하게 하고, 일회용 컵 사용 보증금제도 우리 스타벅스 가면은 그 플라스틱 컵 300원 주고 사는 거죠. 그거 다시 반납하면 300원 줍니다. 다시 돌려줘요. 특별보호 구역 이런 염두에 제도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드는데, 이런 제도 말고도 그리고 환경 관련된 법률 중요하죠. 법률을 제정해서 자연 생태계 보호, 자원 소비 절감, 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뭐해? 알아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보도 열심히 합니다. 홍보. 그래서 에너지 절약 신참 방안 등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정책을 홍보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에요. 시민단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이게 직강을 하면 얘들아 시민단체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은데, 시민단체는 비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관심사와 관련된 하나의 주제를 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바로 시민단체죠. 그 중에서 이제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자, 이 시민단체가 하는 역할도 굉장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면은 여기 이제 그린피스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녹색연합이라고 하는 환경 시민단체가 있어요. 선생님이 녹색연합에 돈 좀 많이 줬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4대강 사업에 반대를 해가지고 정치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해서 녹색연합에 돈 많이 줬는데 망했어. 못 막았죠. 자, 어쨌든 그린피스가 그건 자세한 거는 선생님이 복직하면 알려주겠어. 자, 어쨌든 그린피스가 내가 절대 이명박 정권을 싫어해서가 아니야. 지리교사라서 그런 거야. 자, 어쨌든 그린피스가 강에다가 지금 이렇게 플라스틱 공을 띄워놓고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미세먼지 사용하지 말자. 기업들 사용하지 말아라. 이거 심각하다. 알려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기업의 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겁니다. 바로 환경 문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시켜요. 이렇게 사회에 이런 시민단체가 이런 미세 플라스틱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저게 심각한가 보구나. 이제 시민들이 그 인식을 하게 되고,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홍보활동과 서명운동 등 시민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시민단체는요, 정부나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일부러 시민단체를 끼고 정책을 펼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나라, 국내외로 이렇게 협력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마지막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기업의 노력을 보도록 할게요. 기업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사실 개인이 아무리 쓰레기를 배출한다고 해도 기업이 만들어내는 쓰레기, 환경 오염물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커요. 자, 그래서 기업이 잘해야 되는데, 과거의 기업은 환경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죠. 오로지 이제 이윤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는 ESG 경영이라고 해서 환경과 그리고 이제 경영의 어떤 정의로운 그 사회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다 잘하는 기업이 정말 우수한 기업이라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평가 지표도 있을 만큼 기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많은 노력을 벌이고 있어요. 사실은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이게 어떤 한 기업만 분석을 해도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기반 시설을 정비한다. 그러니까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교체하고 오염 방지 시설 같은 거 하죠. 그래서 이제 굴뚝 같은 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황 제거하는, 뭐 염산 제거하는, 뭐 선생님이 자꾸 황하고 염산밖에 안 남은 얘기를 하네. 어쨌든 오염물질 방지 시설 같은 것들을 물론 정책도 있고 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폐기물을 회수해서 재활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기술, 환경 오염을 원천적으로 덜 일으키는 환경 상품을 개발하는 청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여러분들 뭐냐면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기존의 화석 연료. 자, 화석 연료 뭐가 있을까요? 대답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앞에 없죠. 불쌍한 오반. 석유, 석탄, 천연가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이런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환경에 미치는 나쁜 물질들이 나오죠.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부, 시민단체, 기업이 한 나라에서만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국제가 모든 나라들이 서로 협력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에는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 요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색깔이 여러분들 이렇게 다 알록달록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자, 선생님은 가장 먼저 뭘 볼 거냐면 선생님이 판사하는 거 잘 보세요. 자, 여기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이 있는데 먼저 오존층 파괴와 관련된 여러분들 국제 협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두 개 나왔는데 비엔나 협력과 몬트리올 의정서가 있어요. 오존층 파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제 지구상에 오존층 O3가 이렇게 몰려있는 대기층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북극하고 남극 위에 상공에 오존층이 없어지는 거야. 그 오존홀, 그 오존이 없어지는 구멍이 그거를 이제 발견이 됐어요, 과학자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계속 측정을 해봤더니 넓어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어. 왜 오존층이 이제 없어지면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컸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오존층 파괴하는 물질이 뭐냐? 그래서 막 연구를 했더니 프레온가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기성품에 들어가는 물질들이 바로 오존층을 파괴한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온 것처럼 이 비엔나 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1980년대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야, 우리 이제 오존층 파괴하는 물질 사용하지 마.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용을 실제로 안 했어요. 많은 국가들이. 그러니까 진짜 오존층이 복원이 됐어. 그래서 이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한 협약이 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야,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국가들이 서로 이제 파이팅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같이 움직이면 환경 문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이 돼서 그 이후로 이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두 번째 뭐가 있냐? 바로 폐기물이 있습니다. 자, 이 폐기물, 쓰레기죠, 쓰레기. 근데 이 쓰레기가, 자꾸 어떤 나라들이 자꾸 쓰레기를 바다에 던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런던 협약. 그리고 이 쓰레기를 또 돈 주고 거래를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개발도상 국가가 이제 돈을 받고선 그 쓰레기를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거래가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 런던과 그리고 바젤, 스위스 바젤에서 맺은 런던 협약과 바젤 협약을 통해서 이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이제 협의를 통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폐기물은 진짜 답이 없어. 너무 많아. 버려지고 있어요, 여전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막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막화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다시피 여기가 어디야?
아프리카의 사헬지대 같은데 사막화 되게 많이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이 사막화와 관련된 협약이 여러분들 여기 보면 빨간색 바로 파리 사막화 방지 협약, 파리에서 맺어진 1994년입니다. 파리와 관련된 협약이 요 파리 기후, 최근에 있었던 2015년 파리 기후 변화 협약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사막화 방지 협약도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 몸이 이제 베베베 꼬아진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스톡홀름. 자, 지금 스톡홀름의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라고 해서 여기서도 이제 이런 사막화 관련된 거를 협의하고 있고, 이 1992년도에 리우에서 많은 것들, 환경에 대한 많은 것들을 논의했는데 그 중에서 사막화에 대한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뭐가 있냐? 바로 생물과 관련된, 생물 등과 관련된 협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람사르 기후 다양성 협약, 워싱턴 협약이 있습니다. 람사르 협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람사르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란이에요. 이란에 있는 람사르에서 맺은 건데, 여기서 물새들이 거쳐서 쉬어가는 습지, 그러니까 습지의 기준이 뭐냐면 365일 중에서 일주일 이상 물에 잠겨 있는 땅을 습지라고 한다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논이라던가 호수라던가 갯벌이라던가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습지인데, 이런 습지들을 이제 일부 습지 중에서 아주 중요한 습지는 보호하자. 그래서 람사르 협약에 의해서 지정 보호받고 있는 습지들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생물 다양성 협약 리우에서 맺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워싱턴에서 맺은 워싱턴 협약도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대한 국제 거래 규제에 대한 여러분들 협약이 맺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로 기후 변화와 관련된 협약입니다. 자, 기후 변화와 관련된 협약은 요거 파란색이에요. 지금은 선생님이 체크 안 한. 자, 가장 오래된 것부터 보면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맺은 기후 변화 협약입니다. 이거 되게 고무적이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선생님이 별표 쳤다고 해서 이게 시험에 나는 게 아니야. 얘를 기준으로 해서 교토의정서, 파리 기후 변화 협약까지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 기후 변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여러분들 제도적 방안을 서로 이제 협약을 맺으면서 했죠. 최근에 있었던 이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 2015년 기후 변화, 그러니까 뭐 1.5도 뭐 올라가고 있다, 뭐 2도, 그래서 최대 뭐 2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지 않게끔 각 국가별로 숙제를 이렇게 한 게 여러분들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인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맺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많은 노력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의 과거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깨죠. 그래서 미국은 뭐 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 좀 분위기가 안 좋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환경 문제와 관련된 교과서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뒷장에 넘겨보면 요거는 개인이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시험 범위 안에 안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있는 생태도시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험 문제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오염,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얼굴 보고선 수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쉽고, 자, 건강하게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랄게요. 자, 수고했어요.